네,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10월 26일 저널클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거의 매주 지금 이제 저널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저널클럽은 이제 경갑상황 리듬에 대한 최신 근거를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린 첫 번째 논문이 사실 내용이 좀 많고 길어서 한 편만 할까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듯한 두 번째 논문도 같이 첨부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조금 자세히 같이 읽고 두 번째 논문은 그에 따라서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듯한 논문이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최대한 30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이 많아서 1시간이 됐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갑상황 리듬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본 논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방법도 어렵게 한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을 모든 논문들을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살펴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값들을 가지고 모아서 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 혹은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연속된 값들이나 여러 개의 값들을 또 모아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한 논문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든 논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갑상한 리듬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퓰러 휴머럴 리듬, 즉 스카퓰라랑 휴머러스가 이제 우리가 팔을 올리는 엘리베이션 동작이나 에비덕션 동작에서 3대1 비율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링 페이즈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항상 거의 80년 가량 배워온 내용이에요. 세링 페이즈라는 거는 초반 30도에서는 스카퓰라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즉 견갑골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상완만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빨리 견갑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 운동 이상증이 있다고 평가를 내렸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는 이 논문이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갑상한 리듬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보기 전까지는 경갑상한 리듬이 1944년도에 나온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일단 왜냐면 1944년도 논문은 원문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첨부된 내용들만 본 건데 그래서 이제 뉴만의 키네시올로지 책을 펼쳐봤는데 거기 이제 경갑상한 리듬이 소개된 부분이 실제로 1944년도 논문을 첨부해서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1944년도에 처음 이 경갑상한 리듬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먼저 1944년도에 경갑상한 리듬이 처음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논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시스테매틱 리뷰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갖고 한 논문들을 다 모아서 다시 평가를 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다시 돌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연구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논문, 즉 여기에는 20편의 논문이 같이 종합적으로 통계가 들어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전근개 관련 통증, 즉 RCRSP, 이제 어깨에서에는 충돌 증후군이 없다고 제가 지난 특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회전근개 관련 통증, Rotator Cuff Related Shoulder P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otator Cuff Related Syndrome, 이 Rotator Cuff Related Shoulder Pain이 되게 어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최근 들어서 되게 다요인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생활습관, 동반 질환, 뭐 병태 생리학,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해부학적인 문제, 뭐 그리고 부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졌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밝혀졌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해부학적인 문제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이름 자체도 임핀지먼트 신드롬, 즉 충돌 증후군이었기 때문에 어깨 구조에서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갑과 이 상완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충돌 증후군과 견갑 상환은 항상 같이 가는 듯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견갑 기능의 평가와 치료가 굉장히 매우 일반적이었다라고 인트로덕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또한 이제 팔 올림, 그 엘리베이션이나 에이비덕션 구간에서 견갑과 상완의 움직임 패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944년에 이제 상완 흉곽 거상 리듬 이게 처음 제기가 되었고, 근데 이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리듬이 굉장히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11번부터 21번까지가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논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13번에서 21번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다 제각각 나오니까,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이 다른 것 같은데 싶을 때쯤 우리가 시스테매틱 리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계속 일관되게 나와도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긴 하지만 뭐 결과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법한 주제들을 갖고 특히 시스테매틱 리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리듬의 보고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아서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 디자인 자체는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어널라이시스가 들어간 논문인데, 메타 이 연구 방법들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의 스카퓰라 리듬을 검토했던 논문들은 다 평균 값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만 갖고 하다 보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분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개인의 수치가 무시가 될 수 있는 연구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0도 이 에비덕션 30도에서 각도, 뭐 50도에서 각도, 100도에서 각도, 120도, 150도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측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전 연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진 않았어요. 이 컷오프를 나눠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도에서 한 번 측정, 50도에서 한 번 측정. 그러니까 30도에서 50도로 올리는 구간을 측정한 게 아니라 30도에서 한 번, 50도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나눠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온 값들을 그냥 평균을 내려서 이 값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측정, 여기서 측정, 여기서 측정, 여기서 측정, 여기서 측정해서 하는 그 실험 방법은요, 통계 방법이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측정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통계 방법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계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온 값들을 평균 내리고 여기서 나온 값들을 평균 내리고 여기서 나온 값들을 평균을 내렸다. 그래서 선행 논문들에 있어서 이 통계 방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 이 한 사람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리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인 리듬으로 따라가다가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안 따라가고 다시 또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이 개인의 편차가 절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통계 방법을 썼을 때. 그래서 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무시받고 있었던 통계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너무나 정말 개인 간 다른 값들이 다 무시되었다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방법론에서의 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주제로 나온 것을 다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아마 20편이 이제 딱 주제에 맞게끔 나와서 20편만 이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파트로 넘어가시면요. 일단은 결과를 읽어보셔도 좋은데 결과에 엄청나게 숫자들이 또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좌표계를 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연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좌표계를 또 두 개로 나눠 놨어요. AC 좌표계랑 AA 좌표계. 그래서 좌표를 뭘 썼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다 나눠 놓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 수가 총 20편인데 경감면 조건 충족한 로테이터 커프, 그러니까 얘는 이 완전히 똑같은 방법을 쓴 논문은 2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논문에는 총 20편의 논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거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비교를 한 것들이 있고 그냥 정상적인 이 헬시의 움직임만 살펴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시의 움직임만 살펴본 것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로테이터 커프 릴레이티드 페인 이 사람들과 비교한 이 정확하게 딱 맞는 편이 2편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증이 있는 사람과 통증이 없는 사람들 간의 상방회전과 내회전, 외회전, 그 다음에 후방경사의 차이가 약간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굉장히 크지 않고,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딱 여 집단은 요만큼, 이 집단은 요만큼 해서 얘네가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나서 바운더리가 좁으면 이 집단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집단도 사실 이만큼 바운더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리듬 자체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크고 그리고 페인이 있었던 사람도 바운더리가 이렇게 커요. 근데 거기에서 평균 차이가 약간 낮다라는 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6도와 4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디스커션 파트에 넘어가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상방회전이 약간 부족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내회전, 외회전에서 봤을 때 이 통증이 있는 사람이 약간 더 견갑이 내회전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 올림 시의 견갑의 이제 틸팅, 안테리어 틸팅, 포스테리어 틸팅, 이제 상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울기에 대한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후방경사 내외전, 외외전에서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사람과 통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간에 임상을 적용할 만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 예측 구간이라고 하는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즉 평균을 내서 여기에 95% 범위 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 범위 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95%를 계산을 했는데 이 폭이 너무너무 커서 개인 수준의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단순 각도로 정상과 이상을 판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견갑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편 있었다고 해요. 나이, 덤벨 중량, 우세팔, 능동, 수동에 대한 논문들이 몇 편 있었는데 각각 다 한 편에서 두 편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고령에서 일부 구간 상방 회전 후방 경사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만 봐도 고령에서는 오히려 감소 패턴을 보이긴 해도 증가 패턴을 크게 보이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덤벨 중량에서도 특정 각도에서 상방 회전이 감소라고 하는 정말 애매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들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가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기에 포함된 논문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고 어떤 식의 좌표계를 썼고 그 다음에 앉아서 측정했는지 서서 측정했는지 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일 결과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들어간 포함된 논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동작 분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작 분석이라고 하면 피부에 이제 마커를 붙여서 그 마커를 추적하는 식으로 움직임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지금 골든 스탠다드라고 쓰이고 있긴 하지만 마커 자체가 피부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뼈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혹은 무릎의 내외전, 외회전만 해봐도 그 뼈가 움직이는 거랑 경골 조면 겉에 있는 피부가 움직이는 거랑 굉장히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부가 움직이는 것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동작 분석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다 제외가 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핀이라든지 아니면 플루로스코피라고 해서 실제로 이 엑스레이의 움직임을 계속 측정하는 움직임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왔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논문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살펴보실 것들은 그냥 앉아서 측정했는지 서서 측정했는지 혹은 스피드, 웨이트가 있었는지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다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 맨 위의 점선, 맨 아래 점선, 이게 이 구간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모양들이 이제 각각의 연구들에서 나왔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값을 내서 신뢰 구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퓰라의 상방 회전에 관한 움직임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션 동작이고 세로축 같은 경우가 상방 회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좌표계를 썼는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 따라서 그래프를 조금씩 다르게 그려놨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패턴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팔을 올리면서 상방 회전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패턴 자체는 있어요. 근데 이 실내 구간의 폭을 보면요, 거의 0도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0도 밑이랑 10도가 넘어간, 이미 여기에서 거의 15도에서 20도 가량의 개인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도 비슷하게 15도에서 20도 가량의 개인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평균값만 갖고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좌표계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카퓰라 플레인이라고 해서 정말 이 스카퓰라가 나가는 그 방향,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져 있는 그 방향에서의 측정을 한 거고요.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날 플레인, 즉 관상면에서의 이 견갑을 놓고 측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했느냐, 어떤 좌표를 썼느냐에서 조금씩 그래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전부 다 굉장히 큰 편차와 그 편차는 15도에서 거의 20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카퓰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팅, 즉 스카퓰라의 견갑의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이야기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안테리어 틸팅, 위쪽이 포스테리어 틸팅, 후방경사입니다. 여기도 좌표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 있지만 어찌됐든 패턴 자체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 상방회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도 팔을 올리면서 후방경사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개인 편차가 30도 가량의 개인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30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얘도 거의 20도 가량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는 거의 40도 가량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개인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스카퓰라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얘는 견갑과 상완의 내외전 외외전이 아니라 이 아크로미언에 붙어서, 즉 쇄골에 붙어서 이 견갑이 인터널 로테이션이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냐 요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완의 내외전 외외전 움직임이 아니라. 근데 얘는 이제 패턴이 조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딱 예측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좌표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패턴을 일부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값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해박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하면 좋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 편차가 더 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편차가 더 큰 이유가 견갑과 이 척추 사이의 이 움직임 자체가 근육들로만 이어져 있어서 개인 편차가 너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방회전이나 후방경사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쇄골과 즉 이 스터넘과 클레비클 조인트가 SC 조인트가 여기는 인대로 붙어 있죠. 근육들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SC 조인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AC 조인트의 또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AC 조인트의 움직임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인대로만 이어져 있어요. 근육이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AC 조인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상방 회전과 이 하방 회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대와 인대의 움직임에 이 인대와 인대의 연결에 있어서의 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그 스카퓰라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더 일반화된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스카퓰라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움직임은 훨씬 더 이 내측 그 척추와 견갑 사이의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인대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육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지금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이거 끝나시고 이 텍스트북을 한번 펼쳐서 이 아나토미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견갑 자체의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의 움직임이 SC 조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AC 조인트에 영향을 주고 이 AC 조인트의 움직임이 다시 또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패턴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널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SC 조인트, AC 조인트의 이 움직임과 또 하나가 척추 사이의 근육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대가 없어서 개인 간의 패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디스커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1의 스카퓰라 리듬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과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단은 우리가 정상 자세,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상 자세 평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견갑골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상방 해상되어 있고 하방 해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깨 통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게 무증상자, 즉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지표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써왔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리듬은 다 정상 수치가 아니라 사실은 평균 수치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와 평균 수치의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압을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무증상자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혈압을 측정을 해본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 혈압의 120, 80보다 아마 더 윗도는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정상 수치는 그것들이 추후에 병과 연결이 되느냐, 어떤 통증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상 수치와 평균 수치의 차이는.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1944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평균 수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상 수치로 알고 그것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데 많이 사용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1944년도에 나왔던 그 논문 자체가 몇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찾아본 결과 3명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한 수치도 아니고 원문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3명을 대상을 갖고 견갑을 눈으로 살펴봐서 그걸 가지고 3대1을 나타냈던 논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리듬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팅 페이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연구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전 초반 30도에서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팔 올림의 아주 초기 구간부터 이미 견갑골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증상자와 통증 환자를 비교한 연구는 이제 같은 연구 방법을 쓴 거는 딱 2편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비정상 견갑골 운동이 어깨 질환을 유발하거나 통증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눈으로 살펴봤던 논문들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 본스캔이라든지 CT라든지 플루로스코피를 연구를 했을 때는 견갑 기능 장애와 통증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구간 자체도 일단은 매우 넓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라고 해서 이 견갑골 운동만 갖고는 환자와 무증상자를 실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는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갑골 운동에는 큰 다양한 이 변이가 존재하고 특히 이 상완 흉곽 거상시, 즉 견갑골의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흉곽 모양이라든지 쇄골의 길이라든지 뭐 견갑에 있어서의 뭐 아크로미온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흉곽의 이 흉추의 라인이라든지 흉추의 정렬 상태라든지 혹은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완의 안테벌전과 레트로벌전이 있어요. 그래서 상완 자체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상완 자체가 밖으로 돌아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 견갑상완 리듬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견갑상완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딱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는 3대1이 정상이다라고 확정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분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읽는 방법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논문도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 즉 우리가 견갑의 운동이 이상증이 실제로 어깨 부상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어깨에 받는 엄청난 이 부하를 또 생각을 했을 땐 또 일반인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는 이 부상과 차이가 관련이 없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 따지면 1.07배, 즉 견갑 운동 이상이 없는 사람을 1이라고 뒀을 때 견갑 운동 이상이 있는 사람의 부상 비율이 1.07인 거예요. 1대 1.07인 거예요. 0.7. 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면 그나마도 조금 더 위험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p-밸류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가 우리 어깨에 있어서 부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테매틱 리뷰이자 메타 논문이어서 같은 주제로 연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7편이 이 기준에 맞아서 7편의 논문이 이 논문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타에서는 이 결과표를 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셔서 이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타 논문을 볼 때는 항상 이 여러 편의 논문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걸 다 종합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 긴 선과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선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좀 약간 혼재된 결과들이 나왔다고 치면, 즉 이 선을 넘어가야만 유의미한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모든 이 한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다 신뢰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얘만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합쳤을 때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길이 자체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는 n수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실내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두 집단 간의 이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의 실내 구간이 엄청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네모를 보시면요, 이 네모가 가중치를 뒀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논문들을 합쳤을 때 이 피험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탈이 여기는 뭐 27, 128, 50, 14, 122 n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n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똑같이 합쳐버리면 결과가 왜곡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수가 많은 논문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많이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모의 크기가 클수록 어떤 논문에 가중치를 많이 뒀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의 크기 차이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n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35.8%라는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둬서 통계 결과를 다시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ormal scapular control, 즉 여기는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가 없는 그룹, 여기는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가 있는 그룹, 그리고 요게 부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의 크기가 오른쪽 여기에 있었으면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 있는 그룹이 10배나 더 큰 부상이 위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1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제가 밑줄을 쳐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동적 견갑 기능 이상 검사. 우리가 눈으로 살펴봤을 때 견갑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상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사실 결과 자체가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두 편의 논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채팅이든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편의 논문을 임상을 좀 적용을 했을 때 아예 의미가 없다. 이거는 뭐 연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너무 이 부상 평가를 할 때 옵저베이션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부상 평가를 할 때는 정렬이라든지 어떠한 변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부상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견갑 운동 이상 평가를 저도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견갑 운동 이상 평가를 갖고 정상과 비정상을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깨 과정에서 이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SSMP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SSMP라는 개념은 이 통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견갑 운동을 수정을 해줬을 때 통증이 가라앉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1이 정상이고 뭐 견갑의 상방회전이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을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의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통증이 있었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견갑 운동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SSMP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통증을 수정해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해부학 개념이나 뭐 견갑 운동 개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 부상이 없거나 혹은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견갑 운동이 이상해요. 혹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옐로우 플래그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통증을 수정하는 방법들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차이가 없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을 볼 때마다 이런 거 차이가 없는데 왜 해? 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이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근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근막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구라든지 마사지를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연구 결과들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근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서 우리가 근막을 이완시킨다는 그런 인터벤션을 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러한 논문들이 나왔을 때도 쓸모없으니까 이제 안 해 라는 느낌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면 좋을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아니라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증을 조금 수정해 주는 방법들로 사용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비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비율을 제시했다라든지 혹은 다른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논문 자체에서는 이 비율을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근데 평균을 내면요, 그 3대1 비율에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는 합니다. 평균을 내면. 근데 개인 편차가 너무너무 커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0과 100의 평균도 50이고요. 45와 55의 평균도 50이에요. 근데 45와 55가 0과 100과는 또 동일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최신 연구 결과들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놓여져 있는 딱그 과거 연구와 최신 연구가 달라지는 지점들이 뭐냐면 사체 연구였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온 교과서나 과거에 나온 연구들의 대부분이 사체 연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통증과도 연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움직임 조절과도 연관이 없고요. 정말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움직여보고 수동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증해보고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해보면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비율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패턴은 있다. 상방회전을 하고 후방경사를 한다라는 패턴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위험 요인이 이제 크게 보면 이 전방 캡슐 염자, 뭐 회전근개 변화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하예요, 부하. 혹은 아니면 생활 습관.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부하 조절을 실패했을 때 회전근개의 부상이 제일 커지고요. 그러니까 운동량 조절을 실패했을 때 이제 제일 커집니다. 또 하나는 뭐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이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흡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크게 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혹은 당뇨라든지 그러한 내분비계 질환 자체가 회전근개 염자에 굉장히 크게 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부하 조절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디스키네시스랑 합쳐졌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한 거긴 한데요. 사실 그 연구들도 살펴보면요. 이 크로스 섹셔널 연구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찍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키네시스 때문에 아파진 건지 아파서 디스키네시스가 생긴 건지는 모르는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제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살펴드리면 예를 들면 스카뷸라 디스키네시스가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부상이 생겨서 통증을 피하고자 디스키네시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한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다 스카뷸라 디스키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디스키네시스가 원인이었는지 결과였는지는 이 연구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시된 이 레퍼런스를 보시면 대부분은
이러한 연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디스키네시스는 지금 연구 결과를 따르다 보면 거의 대부분 결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증을 피하고자 발생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기보다는.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정규 과정 강의를 오픈을 해서 저널 클럽이 매주 진행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2주나 3주 정도 또 뒤에 저널 클럽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 강의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규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매주 그랬듯이 이 설문지가 같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또 작성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저널 클럽을 또 새로운 주제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쪽이 하이퍼 모빌리티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 우세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어, 양쪽 비교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신뢰 있는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양쪽 평가를 하면 이제 개개인의 이 차이가 조금씩 이 컨트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좀 양쪽 평가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실 때 되게 미세한 각도와 미세한 움직임 차이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긴 좀 이상하다시피 견갑이 뜬다라든지, 이상하다시피 상방회전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쪽 비교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상방회전이 한 5도 정도, 3도 정도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은 또 우세팔에 따라서 또 흉곽 모양이 또 양쪽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과 부상 여부가 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말 눈에 띄기에 이상하리만큼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일요일 저녁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안 나가는 거야? 지호 내보낸 거야? 내보냈어. 이건이 지호 고생했어. 아이고. 이건이랑 지호는 시간이 달라? 달라.